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개성이 강한 작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작가인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몰락하는 자입니다. 이 작품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 작가의 모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7, 8년 전에 한창 토마스 베르나르트에 빠졌던 기억이 되살아났는데요. 몰락하는 자와 비트겐슈타인의 조카, 그리고 이 작가의 마지막 작품인 소멸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품이 꽤 어려워서 카페 같은 데 틀어박혀서 몇 시간씩 끙끙거리며 읽었는데 재미없으면 포기하고 말 텐데 익숙해질수록 아주 독특한 매력이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읽곤 했습니다. 그때 처음 접했던 작품이 몰락하는 자였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모든 게 낯설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작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요. 작가 토마스 베르나르트는 1931년 태어나 1989년 사망한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및 희곡 작가입니다. 이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조국인 오스트리아를 매우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몰락하는 자에서도 오스트리아의 도시와 시골 풍경을 비하하는 표현을 계속 볼 수 있고요. 특히 소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치에 협력했던 오스트리아인들을 맹비난합니다. 결국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988년에는 당시 오스트리아 집권 여당 대표가 수도 안에서 베르나르트를 몰아내고 그의 작품을 금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고요. 이에 작가는 사망하기 이틀 전에 오스트리아 국경 내에서 자신의 작품이 출판, 공연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가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오스트리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싶었는데요. 그의 작품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그의 분노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만의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의 커다란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글렌 굴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렌 굴드는 1932년 태어나 1982년 세상을 떠난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특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주는 글렌 굴드 외에는 다른 피아니스트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한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음반이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안고 퇴근한 밤이면 혼자 이 음반을 듣곤 했는데요. 진심으로 위로받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클래식 음반도 여러 장 갖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듣는 피아노 연주는 이 음반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그런 글렌 굴드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음악교육기관인 모차르테움과 빈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역시 저명한 피아니스트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에게 사사한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글렌 굴드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거나 호로비츠에게 사사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글렌 굴드가 전혀 창조된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뭔가에 관심이 생기면 일단 관련된 책부터 찾아서 읽는 편인데 글렌 굴드 평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평전도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 제가 궁금했던 실제 글렌 굴드의 모습은 오히려 이 작품 몰락하는 자에 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글렌 굴드와 화자, 그리고 베르트하이머라는 친구입니다. 셋은 어린 시절 모차르테움과 빈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지만 잘 알지 못하다가 호로비츠를 사상하면서 함께 지내며 친해지게 됩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몰락하는 자는 글렌 굴드가 베르트하이머에게 붙여준 별명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의 주요 사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글렌 굴드뿐 아니라 화자와 베르트하이머 모두 재능이 넘치는 미래의 연주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글렌 굴드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습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화자는 자신의 베젠도르프 피아노를 어느 초등학생에게 그냥 줘버렸고 베르트하이머는 아끼던 스타인웨이를 경매장에 팔아버립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글렌 굴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학업을 무사히 마치기만 하면 전 세계를 순회하며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을 거라는 건 두 사람 모두 잘 알았지만 글렌 굴드 앞에서 그들은 영원히 2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모차르트에게 모든 영광을 빼앗긴 살리에르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었겠죠. 그 후 화자는 철학으로, 베르트하이머는 정신과학으로 전공을 옮겨 피아노와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 사건이 있은 후 나머지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현재 배경은 50대에 접어든 화자가 베르트하이머의 시골 별장이 있는 마을에 여관에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글렌 굴드는 51살의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며칠 전에는 베르트하이머 또한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화자는 베르트하이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를 추억하기 위해 베르트하이머가 지냈던 시골 별장에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 작품은 160페이지 정도의 짧은 소설인데요. 그중 100페이지가량이 화자가 여관에 들어서서 잠시 자리를 비운 주인을 기다리며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글렌 굴드와 베르트하이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작가가 의도한 것이지만 첫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줄바꿈이나 문단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백 없이 꽉 찬 문장을 읽다 보면 점점 초조해지게 되죠. 어디서 끊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실제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행이 존재하기 마련이지. 난 생각했다. 베르트하이머는 불행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바로 불행이야. 그 반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야. 라고 베르트하이머가 곧잘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불행한 일이야. 살아있는 동안 불행은 지속되고 죽음만이 그걸 그치게 할 수 있어. 라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행복도 불행을 전제로 하니까. 불행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야만 행복할 수 있잖아. 라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내게 준 건 불행밖에 없어. 그건 사실이야. 하고 그가 언젠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부모님은 행복할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하지만 행복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자신도 행복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하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다. 모든 인간은 불행한 동시에 행복하기도 하니까. 느끼는 불행이 더 클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크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야. 라고 베르트하이머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이런 식입니다.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게다가 난 생각했다, 떠올랐다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이 작품이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두 가지 팁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작가의 특징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특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하나의 테마를 연주한 후 그 테마를 30개의 다른 방식으로 변주하고 마지막에 다시 첫 테마로 돌아오는 구성의 곡인데요. 이 작품에서 화자도 한 가지 생각, 그러니까 자신과 베르트하이머가
글렌 굴드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주를 처음 들었던 그 사건 이후로 벌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변주에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실패한 소개팅이나 면접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지만 결국 그 소개팅이나 면접이 실패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와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생각하면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편해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의식의 흐름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의 글들은 작가가 모든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일부러 비워둔 공백을 힘들게 채워가며 읽어야 하지만 이 작가의 작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모더니즘 작가들처럼 독자와 함께 글을 쓰자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드디어 진실의 퍼즐이 완성되고 완성된 퍼즐을 예쁜 액자에 넣어 벽에 장식하면 끝이니까요. 어렵지 않다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왠지 가벼운 책인 것처럼 말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물론 특히 처음 읽을 때는 잘 읽히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의 문장이 매우 독특하고 낯설어서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고요. 같은 생각의 변주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다른 작품으로는 그의 마지막 작품인 소멸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5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의 작품치고는 분량이 꽤 많은 편이긴 한데 역시 같은 생각이 반복되어 변주되면서 조금씩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의 스타일이 완성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되어서 새 책은 구할 수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중고 매장을 검색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모자에 대한 평도 매우 좋으니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스트리아 작가인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몰락하는 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작품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소위 말하는 문제작들도 한 편씩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요. 비슷한 주제라도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풀어가는지에 따라 효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새삼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문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들을 보면 언제나 감동하게 되는데요. 토마스 베르나르트도 그런 작가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과 함께 예술의 영광 뒤에 가려진 패배자들에 관한 이야기 의미 있게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